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배 정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오늘은 어제 배웠던 롤스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두 명의 철학자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로버트 노직과 마이클 왈저라는 두 명을 배울 텐데 이걸 배우기에 앞서서 어제 배웠던 거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고 출발을 할게요. 롤스는 정의는 공정해야 된다고 했고, 그 정의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고, 롤스는 그 공정한 절차로서 원초적 상황을 만들었다. 그 원초적 상황이 공정하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을 씌웠고, 개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가리고 공정한 최초의 합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정의의 제1원칙은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의 원칙이었고, 이 기본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과서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예컨대 정치적 자유, 언론 집회의 자유, 양심 사상의 자유, 신체 자유, 사유재산을 가질 자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돼야 되고, 두 번째, 실질적인 불평등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회가 균등해야 되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천부적 재능은 우연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득은 공공재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서 정연한 사회는 모든 불평등이 사라진 상태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차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평등하지만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은, 차등은, 불평등은 인정하는 것이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롤스의 관점을 비판을 했던 철학자로서 첫 번째, 로버트 노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노직의 관점은 롤스와 마찬가지로 이 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롤스보다 자유를 보다 강조했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자, 노직에게 있어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소유권이에요. 나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곧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노직은 생각했어요. 롤스가 이야기했던 기본적인 자유, 재산을 가지고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결국 그것은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것이지 않냐라는 것이 노직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노직의 관점을 소유 권리론이라고 합니다. 소유 권리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직은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롤스와 마찬가지로 절차적 정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지게 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컨대 내가 노동을 통해서 정당하게 그것을 취득할 수도 있고, 혹은 노동을 통해서 취득한 돈을 가지고서 그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또 혹은 타인이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던 누군가가 나에게 이것을 선물로 줄 수도 있죠. 즉 양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건에 의해서 우리는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 물건을 뺏는다든지 강탈과 같은 행위가 있다면 그 소유권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노직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당한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을 얻게 되는 절차,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취득과 양도예요. 우리가 그 물건을 가지게 되는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취득 과정을 거쳤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지게 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줄 때 그것이 자유로웠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참 이 소유 권리를 쉽게 어기는 상황이 학교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체육 시간인데 체육복을 안 가져왔어요. 그런데 뭐 우리 반에서 빌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반이 체육이니까. 그래서 옆반에 친구한테 빌리러 갔는데 친구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친구의 사물함을 열고 친구의 체육복을 가져와서 옷을 입죠. 대단히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동이죠. 우리가 타인의 물건을 빌릴 때는 그에 상응하는 그 소유권자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것들을 되게 많이 어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친구 사물함에서 마음대로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직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소유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취득과 양도가 정의로우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 소유권은 정당해요. 예컨대 A라는 사람이 10시간을 일을 해서 10만 원을 벌었어요. B라는 사람이 1시간 일해서 10,000원을 벌었어요. 이 소유권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정당하겠죠.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얻었으니까. 그런데 A가 가진 돈을 B한테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까? 노직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정당하게 취득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C에게 5만 원을 용돈으로 줬어요.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자의에 의해서 내 스스로 자유롭게 이것을 선물했어요. 양도했습니다. 역시 문제가 될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D가 C가 가지고 있던 돈 5만 원 중에서 3만 원을 강탈했어요. 이 양도의 과정은 자유로웠습니까? C,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C의 물건을 D가 뺏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부정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D가 뺏은 3만 원을 다시 C에게 돌려주는 게 정의롭다라는 거죠. 이게 시정적 정의예요. 그래서 취득과 양도가 정의로우면 그 소유권 정당하고, 취득과 양도 과정에 문제가 있다? 바로 잡자. 노직의 소유 권리론. 소유권이 형성되기 위한 정의의 원칙 3가지예요. 롤스보다 훨씬 심플하죠. 뭐 기본적인 자유, 차등 이런 거 없어요. 취득, 양도, 시정. 끝. 알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롤스랑 구별되는 특징이 뭐냐면 노직의 이 소유 권리론은 역사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롤스는 원초적 상황이라는 걸 만들면서 공정한 최초의 합의 상황을 만들었어요. 최초의 합의 상황. 그런데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전까지 쌓아왔던 것에 대해서 배제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되고 중고거래가 되고 돌고 돌아 나한테 올 수 있는 거죠. 그 소유권은 계속해서 취득과 양도의 과정을 거쳐서 이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면은 안 된다라는 게 노직이에요. 그런데 롤스는
원초적 상황, 무지의 배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싹 가려버렸죠. 그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 이거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노직의 이 정의의 원칙은 비정형적이다라는 말을 써요. 이 정형적이다라는 것은 이 정해진 형식이 있다라는 건데 안일 비자가 붙었으니까 노직의 정의의 원칙은 정해진 형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해진 형식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롤스가 이야기했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것,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정해진 형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 재산 사후에 100억을 남겼어요. 유튜브가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 아직 구독자가 100명이 채 되지 않지만 언젠가 이게 10,000명, 10만 명이 넘어가지고 한 달에 수입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100억을 모았어요. 이 100억을 어떻게 쓰느냐?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인 거죠.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 강제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현행 제도 하에서 개인의 재산을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최소 수혜자의 최대이익 내 100만 원인데 우리 주변에서 가장 힘든 사람의 처지 개선을 위해서 내 돈을 일부를 줘야 됩니까? 노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물론 필요한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최소 수혜자에게 줄 수도 있어요. 생판 모르는 남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자의 자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처분할지는 가진 사람 마음이에요. 이 100억을 모두 다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고 100억을 전부 다 내 자식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생판 모르는 남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구독자들에게 전부 다 n분의 1로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정해진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진 사람의 자유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형적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노직이 추구하는 이런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는 무엇이냐? 최소 국가라고 이야기해요. 이름 그대로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국가가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거. 소유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결국 우리가 국가를 따르고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이유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양도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정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잘못되었을 때 나서서 바로잡아주고 경찰이 있잖아요. 재판이 있잖아요. 내가 부당하게 나의 것을 뺏겼다. 경찰과 법원에서 바로잡아 주잖아요. 그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이 복지정책, 즉 부의재분배, 요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좀 그렇죠. 복지정책을 반대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노직의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남을 돕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의지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내 자유에 달려 있는 문제인데 왜 국가가 그걸 하냐 이거예요. 내 거는 내가 알아서 쓸게. 국가가 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하는 거 그거 소유권 침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모든 부의 재분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정하는 것 역시 다시 분배한다라는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맥락을 잘 봐야 돼요. 이게 가난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부를 재분배한다라고 하면은 틀린 말이에요. 노직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잘못된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한 재분배는 인정한다라는 점. 그 정도 노직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롤스에 비해서는 되게 심플한 사람이 로버트 노직입니다. 자, 노직은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 마이클 왈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 마이클 왈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비판합니다. 특정 가치가 다른 가치를 지배하는 현상. 요거를 왈자가 뭐라고 하냐면 전제라고 합니다. 다른 것을 지배하는 거. 요거를 비판을 해요. 자, 이 전제의 예시가 뭐냐면 예컨대 우리가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정치 권력을 가지게 된다든지 혹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거, 요런 게 대표적인 전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정치 권력은 정치 권력 안에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경제 역시 경제 안에서 분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육은 교육 안에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되게 쉽게 예시를 들어보면은 우리 집에 부모님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학교에서 1등급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정의롭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의 경제력과 교육 안에서의 성적의 분배는 별개의 영역이어야 되죠. 그런데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 안에서의 성적 분배를 지배한다면 그것은 부정의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부정의한 상황인 거죠. 우리가 얼마 이제 헌정사상 최초로 요런 게 있었잖아요. 대통령 탄핵. 국정농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정의하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전제예요, 전제. 결국 행정부의 권력이 그 안에서 유지돼야 되는데 그것이 사법으로, 문화로, 경제로, 체육으로 각가지 곳을 지배하는 문제가 생겼죠. 그게 전제 현상이에요. 왈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부정의한 상황인 거죠. 왈저는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왈저는 전제 현상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서로 다른 가치는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도 롤스 노직과 다 다르죠.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분배해야 된다라고 했고, 노직 같은 경우에는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했고, 왈저는 서로 다른 가치를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분배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가치를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분배하자. 요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혹은 다원적 평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결국 전제를 비판하고 서로 다른 가치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배하자. 그래서 그 안에서 기준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자, 이 왈저라는 인물은 롤스나 노직과는 다르게 자유주의의 입장에 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공동체주의라는 것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주의자로서 우리가 1단원에서 맥킨타이어, 더귤리 할 때 배웠던 사람이 있죠. 역시 왈저 역시 이 공동체주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왈저는 결국 이 공동체의 특수성, 이 맥락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분배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롤스가 이야기하는 정의의 원칙은 이 지구상에 어디를 가든지 항상 보편적으로 통용돼야 되는 원칙이에요. 하지만 왈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역사, 상황, 맥락에 따라서 이 분배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평등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결과적 평등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내신 성적을 봤는데 모두 다 5등급을 받고 그 다음 소득 수준이 전부 다 n분의 1로 같아져야 된다, 이런 맥락은 아니에요. 왈처가 이야기하는 평등은 뭐냐면 교육, 경제, 정치, 이 권력들이 평등한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의 가치가 이 가치들을 지배하는 것, 이거 전제를 비판한 거고, 이것들이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의 불평등은 다시금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교육 안에서의 불평등, 정치 권력 안에서의 불평등, 경제에서의 불평등, 복지에서의 불평등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치가 다른 가치를 지배하는 불평등은 안 된다라는 것. 그게 왈저의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정의, 분배 정의에 대한 철학자들의 관점을 알아봤는데요. 보면은 결과적 평등보다 롤스와 노직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인 과정을 중시했고, 왈저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의 특수성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말고도 분배 정의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철학자들은 참 많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가장 기본적인 입장 세 가지를 배웠고,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문제들에 많이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분배 정의와 관련돼 있는 윤리적인 문제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적극적 우대 정책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유세 문제, 이런 것들이 분배 정의와 관련돼 있는 대표적인 윤리적 쟁점들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게 코로나19이지만, 또 미국이라는 곳에서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한 개가 인종차별 문제죠. 흑인의 생명 역시 소중하다라는 운동이 지금 되게 많이 커졌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흑인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된 동기는 거의 본인들의 자유의지라기보다는 강제, 노예로서 팔려갔던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기회라든지 고위직계의 진출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회들을 박탈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이제 목숨을 잃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이 불만이 폭발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 적극적 우대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새롭게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흑인을 우대해 준다든지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 사회적인 불평등, 인종차별 같은 것들은 없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요거는 좋은 정책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흑인을 차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기존의 사람들이 했던 인종차별로 인한 문제의 책임을 내가 떠맡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보상의 적절성. 실제 차별을 받았던 사람과 보상을 받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피해를 준 사람과 그것을 보상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항상 이 적극적 우대 정책이 갈등이 생겨요. 가장 큰 비판은 역차별이고요. 우리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뭐 누구를 뽑을지 상관없지만 A와 B 중에서 A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B가 소수자라는 이유 때문에 B가 채용이 된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A 입장에서 억울하니까요. 역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비판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과연 이 정책이 최선인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부유세도 마찬가지예요. 보다 많은 재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뭐 그렇게 제시할 수도 있죠. 롤스 입장에서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돈이 많은지 작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동의할 것이다 라고 하겠지만 노직의 입장에서 보자면 내 건데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롤스는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는 앞으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성공해서. 그랬을 때 나는 과연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많이 낼 것인가?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또 좀 다르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이 분배 정의와 관련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여러분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또 말도 하고 다른 친구들 이야기도 경청하고 하면서 좀 토의를 해봐야 되지만 뭐 지금 온라인에 하필 요 단원이 걸쳐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뭐 분배 정의는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정적 정의, 형벌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